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2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올림픽의 경제학이라는 코너 전해드렸었죠. 네. 기억나시죠?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어떨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생각보다도 클 수가 있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또 수구 보수 언론들이 평창 동계 올림픽이 좀 성공할 조짐이 보이는 게 배가 아픈가 봐. 평창 동계 올림픽의 적자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가 있다. 경기장 유지 관리에만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적자 부담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배가 많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요거 간단히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돈만으로 따질 순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종합 일간지인 USA 투데이라고 있죠. 지난 19일 보도인데요. 평창 올림픽에 그림자 보안이 만들어낸 낯선 광경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낯설까요? 겨울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강원도 평창은 남북 군사 분계선이 있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불과 8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올림픽 현장에는 총기를 든 경호 인력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어요. 특히 바로 직전 동계올림픽 러시아 소치에서 열렸잖아요. 이때는 진짜 그때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면 중무장 군인들이 경기장 앞에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개 끌고 다니면서. 그렇죠. 이때와는 너무나 다르다. 평창이 더 소치보다 심할 줄 알았는데 정작 가봤더니만 너무나 평화로운 풍경에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USA 투데이는요. 최근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플로리다 학내 총격 사건. 이것과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5,100만여 명의 인구를 가진 한국 전체에서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이 겨우 356건. 근데 인구 270만 명인 시카고시에서는 지난해 762명이 살인 사건으로 사망을 했대요. 와, 이 시카고가 마피아의 본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비교가 너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USA 투데이는요.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적은 총기를 소유한 나라다. 그래서 이렇게 살인사건도 적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총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공무원, 경찰, 군인 네.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래서요. USA 투데이는 이런 소식까지 또 전했습니다. 미국은 또 다른 학내 총기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평창을 방문한 수천 명의 미국인들은 강한 총기 규제와 극단적으로 낮은 폭력 범죄율을 가진 나라를 직접 목격하고 있다. 보고 느끼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이 이렇게 총질을 잘한다고 그냥 언론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놀란 적이 몇 번 있어요. LA 출장을 갔는데 호텔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어디서 불꽃놀이를 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경찰차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 거야. 제 호텔 인근에서 총질을 한 거예요. 아이고.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총소리를 진짜 총소리를 들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니 군대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군대 빼고. 군대 빼고. 군대 빼고.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권총 소리를 듣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LA에서 저는 그 권총 소리를 직접 들었다니까요. 아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아무튼요.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 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평창은 보안에 무감각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평창의 보안은 아주 색달라. 무장 군인이 없는데 그걸 누가 대신하고 있느냐? 감시 카메라와 무인 정찰기 이런 첨단 감시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요. 거기 경기장 찾은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이 모르게 위화감을 주지 않고 모두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일부 사복 경찰들, 관광객 비슷하게 입은 사복 경찰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 보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긴 이 국제 빙상 연맹인가요? ISU에서도 이 결정적인 동영상 자료를 중국이 하도 우리 왜 여기 중국 땅 아니라고 우리 탈락시켰어? 쇼트트랙 팀이 개주에서 항의를 하니까 그 동영상을 딱 내밀었더니 얘들이 그 뒤로는
입을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창에서는요,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장 주변의 보안도 이런 최첨단 장비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전혀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덕분에요, 북핵 위협이 한창일 때 한국은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당장이라도 전쟁 날라 해서 올림픽 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위험한 나라다. 이런 소문이, 악소문들이 해외에서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남북 화해 무드가 한창인 평창은요, 예전에 어떤 올림픽보다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신들이 그 모습에 놀라고 있고요. 이명박근혜가 그렇게 한국의 국격을 높이겠다 하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뭐 말도 안 되는 동영상 만들고 이래도 안 높아졌던 국격이 평창 동계올림픽 덕분에 바로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매년 100억 원이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명박근혜가 손실을 끼친 금액은 매년 100조야. 그러니까요. 최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는요, 단지 숫자, 돈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이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다, 이거를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동계올림픽이 아니었으면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트럼프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요, 수구 보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냐, 외교력 부재 탓이다, 이렇게 질타를 심하게 하더라고요. 친중 친북 행보로 균열이 일어난 한미 공조 탓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정작 미국에서는요, 아주 다른 진단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의 통상 압박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너무 무례한 처사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이 지적을 누가 했느냐?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가 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요, 현지 시간으로 21일 날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핵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 등을 상대로 무역 전쟁에 나서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한 처사다, 아예 대놓고 비판을 했어요. 미국 상무부가 최근 한국을 포함해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 또는 쿼터 부과, 뭐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이런 대대적인 무역 규제를 담은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게 너무한 처사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무례할 뿐더러 미국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수입을 왜 했겠습니까, 기존에. 맞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트럼프 백악관의 관세 처방은 무역의 어떤 폐해보다 훨씬 더 나쁘다. 박 PD가 지금 지적한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관세와 할당은 역효과를 낳는 게 입증돼 왔는데, 이번 조치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소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 회사와 이들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소비하는 가정의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조그만 걸 얻기 위해서 큰 걸 잃는다, 소탐 대시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철강만 해도 이제 미국의 US 스틸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우리 포스코 품질을 비교를 해보면 포스코가 훨씬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워싱턴 포스트는 또 이런 점도 지적을 했어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요, 이번 규제의 명분으로요, 국가 안보 위협 받고 있다, 이거를 내세웠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그때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도 똑같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많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이 캐나다와 한국, 일본 같은 상위 방호 조약을 맺은 국가들로부터 들어온다. 근데 이게 어떻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느냐, 이런 지적을 한다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는요, 한국, 일본과 좋은 관계는 북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노력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트럼프가 지금 그들에게 무역 싸움을 건 거,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나 무례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기사를 보고 반성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요, 워싱턴 포스트는요, 더욱 심각한 것은 로스 장관의 권고가 실제 집행된다면 공화민주 양당의 대통령들에 의해 수십 년에 걸쳐 섬세하게 구축된 국제무역법의 전체적 틀을 침해할 수 있다. 국가 안보를 일상적인 보호주의를 위한 구실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무역 상대국에 의한 보복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이런 워싱턴 포스트의 기조와 국내 수구 보수의 기조는 너무나 달라 보이지 않나요? 국내 수구보수 언론들은 미국 소유인가 보지?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자유한국당의 한 국회의원은 이런 지적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미국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지, 왜 미국에 까불어서 이런 난리를
일을 만드냐.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지적을 해요. 미국이 지시를 하면 우리는 그냥 따라야 된다. 우리가 미국의 속국입니까? 그 발언을 한 뇌 여백의 미가 가득한 분이 누구예요? 뭐 그분 성함까지 공개하긴 뭐하고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워낙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뇌 여백의 미가 훌륭해서 참 기쁘겠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28억 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에는 조건부로 참여하되 27억 달러 상당의 출자 전환 참여 요청은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어허. 한국GM의 쇠락을 자초한 GM의 경영 부실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되 추후 유사 상황을 막는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신규 투자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거죠. 정부는 22일 베리앵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나서 이런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요, GM이 한국 GM에 빌려준 27억 달러 상당의 대출금을 출자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 정부와 산은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 다만 산업은행이 17% 보유 지분만큼 증자에 참여하라는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출자 전환은 지금까지의 부실을 처리하는 문제인데 산은이 한국GM의 경영 부실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 본사에서 차입해 쓰던 돈을 회수하면서 모자란 돈을 산은에 메우라는 식의 요청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렇군요. GM은 본사 차입금 27억 달러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산은에 지분 비율만큼 참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죠. 산은의 지분율 17%는 원화로 계산할 경우에 약 5천억 원이다. 예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금융권에서는요, GM이 최소 10년 이상 한국 시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이른바 먹튀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네. 오늘 반갑지만 아직도 우려되는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는데요. 폭주하던 가계빚이죠. 이게 일단 제동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해 가계빚이요 1450조 원을 돌파해서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긴 했지만요 증가 속도가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둔화됐대요. 이유가 뭘까 보면요,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책으로 가계빚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행은요 22일 날 2017년 4분기 중 가계신용 이런 자료를 발표를 했대요. 여기를 보니까요, 지난해 4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과 카드사, 백화점, 자동차 회사의 할부 등 판매 신용 금액을 더한 가계 신용 잔액이요 1450조 9천억 원 이렇게 집계됐대요. 잔액 기준으로는 역시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중 증가액은요 모두 108조 4천억 원 8.1%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해요. 1년 전 증가액은요 139조 4천억 원 11.6%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포인트가 증가폭이 감소했다는 거죠. 오호. 그래서요 이렇게 가계빚 증가폭이 꺾인 것은요 201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5년 만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만요 1470조 10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7.9% 늘어났다고 해요. 전년 증가액은 11.5%, 이것도 역시 둔화된 수치라고 해요. 지난해 주택 매매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수요가 꺾인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도요 한 해 동안 21조 6천억 원이 늘어서요 증가세가 절반으로 축소됐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도 주춤했대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런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요 10조 8천억 원이 늘어서요 전년 증가액인 14조 2천억 원보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기타 대출도요 2016년에는 28조 4천억 원이 늘었는데 지난해에는 절반으로 줄어든 11조 8천억 원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이 감소세다. 그러면 며칠 전에도 방송을 하긴 했습니다만 신용대출에 대한 상황도 유심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려되는 점이 이 신용대출이에요.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요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지난해 예금은행의 기타 대출 잔액은요 196조 5천억 원, 1년 전보다 21조 6천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전년 증가액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 일단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황금 연휴 등으로 민간 소비가 늘어난 탓도 있고요. 그래서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의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제기된대요.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이게 등장한 점도 신용대출 증가세를 부추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총액 자체가 감소할 수 있는 방법 곧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섹션에서 안내해 주실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섹션 시작하셔야죠. 네. 이렇게 바로 넘어올 줄 몰랐네. 제가 세 나라의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프랑스. 이 프랑스가요, 알고 봤더니 공공임대주택 보유 글로벌 넘버 1이라고 합니다. 어이? 그래요? 2000년대 후반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요, 어허. 제2의 공공임대주택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프랑스는 공공임대주택을 단순히 서민 주거복지뿐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화, 사회통합수단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프랑스에 공공주택이 얼마나 있는 건가요? 네, 2014년 말 기준으로요 460만 가구. 아하. 이는 프랑스 전체 주택 물량의 17%나 된다고 해요. 아 그래요? 이들 이들 임대주택에는 약 10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15년 기준 6.4%. 이 두 나라를 비교하면은 프랑스가 월등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비율만 따지면 한 3배가 넘네요. 그렇죠.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은요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줄곧 14%대를 유지를 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공공임대주택 니즈가 커지면서 정부도 덩달아 공급을 늘려줬다고 합니다. 아하. 눈에 띄는 건요, 여느 나라보다 공공임대주택을 이미 많이 공급하고 있었어. 그런데도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목표는 얼마까지 늘린다는 겁니까? 네, 2013년에 주택법을 개정을 해서요 2025년까지는 25%, 2030년까지는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나? 이렇게 공급이 많다 보니까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은요 단순히 주거복지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요 프랑스 국민의 70%는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떨까 살펴봤더니요 국민 임대주택이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프랑스랑은 반대예요. 아니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받는 월급이 엄청 적거든요. 네. 최저임금에 살짝 넘는 수준? 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안 돼. 그렇죠. 이게 뭡니까? 자격도 어렵지만 그마저도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예, 물량이 적다 보니까 이래저래 힘들다는 거죠. 저소득층보다 수입은 많지만 고가의 도심지 주택을 마련하기는 힘든 중간 계층도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 임차료 급등에 따른 부담, 충격, 이 임대주택이 다 막아준다는 겁니다. 이야, 아니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간계층, 우리 같은 예. 서민층까지 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진짜 놀라운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절로 소셜 믹스 역할도 하는 거예요. 소셜 믹스, 여러 계층이 어울려져 산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나라처럼 집값이 이렇게 양극화가 돼 있는 곳에서 서민들이 강남 살 수 있습니까? 어우, 꿈도 못 꾸죠. 예, 서울 시청 근처에 살 수 있어요? 아이고. 하지만 이렇게 프랑스처럼 저소득층들도 충분히 도심지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자에서부터 서민까지 여러 계층들이 섞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섞어서 살다 보니 사회 통합도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어우, 이건 당연한 결과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요 프랑스와는 조금 다른 게 임대주택이 많은 거는 프랑스와 같은데
주체가 민간이라는 거야. 아, 민간에 맡겨요. 예, 프랑스는 공공이었잖아요. 얘네는 민간입니다. 민간 임대료 상한제, 거주 기간 영구화 뭐 이런 거를 병행을 하면서 민간 임대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죠. 민간 임대료 상한제까지는 좀 이해가 가지만 거주 기간 연구하는 죽을 때까지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야하. 임대를 하시는 분, 임대를 받는 분 서로 원한다면은 이 기간을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 이거 너무 좋은데요? 독일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요. 2014년 기준 독일의 민간 임대 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49.8. 거의 절반이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내 집이 아닌 곳에 사는 독일 국민이 절반이다. 어허. 굉장히 높죠. 자가 비율이 46%라고 하니까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사는 분들이 더 많죠. 공공임대주택은요 4.2%에 불과합니다. 아하. 프랑스와 완전히 다르죠. 절반에 이르는 민간 임대주택 비중이요 40년 넘게 유지가 돼 왔다는 점, 요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고로 한국은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체 주택 중에 자가 비율이 무려 56.8%. 아이고, 생각보다 높은데요? 예, 월세 비중은 23.7%, 전세 비중은 15.5%네요. 어허. 그러면 독일에서 왜 민간 임대주택이 대세가 됐을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어떡해요? 임대인에게는요 각종 세금 혜택으로 공급 유인책을 주고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억제, 이게 아주 훌륭하다는 거죠. 그렇겠군요. 몇 년 이상 약속한 금액 이상으로 돈을 올려받을 수가 없어. 이런 걸 법적으로 정해놨다는 겁니다. 개인 임대업자가요 임대주택을 10년간 보호하면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어허. 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세는 물론 내지만 세액공제와 재산세 감면도 더불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 너무 좋은데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요 혜택이 더 많아. 뭐가 있어요?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임대인에게는요 보조금도 주고요, 저렴한 가게에 땅을 공급을 해준다는 거야. 임대주택 지을 수 있게? 그렇죠. 독일 국책은행인 독일 재건은행, 여기서는요 또 싸게 돈도 꿔줍니다. 아이고, 이건 이름대로 제대로 하네요. 재건하는 거니까. 예, 임대인에게 특혜를 주는 만큼 규제도 강력하다고 해요. 그래요?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에 따라서 지어진 임대주택은요 임대 의무 기간이 설정이 됩니다. 나 임대사업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되죠. 온갖 혜택 다 받아놓고 이제는 내가 본전 이미 다 뽑았는데 이제 돈 좀 벌어볼까 해서 세입자들을 내쫓는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처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네요. 예, 이렇게 규제 또한 강하다. 이게 독일의 특징이라는 거. 그러니까 민간 임대를 하는 분들도 법을 서로 잘 지키면서 혜택을 받을 건 받고, 그만큼 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은요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진짜 그야말로 선순환이네요. 예. 그리고 또 알아볼 국가가요 일본입니다. 일본도 있어요?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직전까지는 지금의 우리나라와 너무 똑같았대. 우리가 최근에도 우리의 미래는 10년, 20년 뒤에 일본이다. 여기서도 입증이 되잖아. 그렇군요. 얘네도 90년대 버블 직전까지는 차액 거래 위주의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블이 붕괴되면서 부동산 매매 거래의 악화, 독신 가구의 증가, 이러한 영향으로 임대주택 부문이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핵심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허. 일본 임대주택 거주자의 대부분은요 독신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90년부터 2010년에 걸쳐서 착실하게 늘어가지고 거주자의 무려 60%,
어이고. 그러니까 일본은 임대주택 산다. 그러면 열의 6은 독신자란 얘기예요. 아하. 이들 연령층을 보면요. 24세 이하는 물론이고요. 25에서 34, 35에서 44 점점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도 지금의 우리처럼 저출산, 만원, 미혼 이 영향이 컸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일본 임대주택 시장이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는데 현재 임대주택 수요자 가운데 독신 고령층의 수요가 오히려 90년대의 20대, 40대 수요보다 더 늘고 있다는 거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일본 임대주택에 주로 사시는 분들은 독거 노인들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도요, 이 고령화된 독신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서비스 이거에 대한 니즈가 더욱 커졌다는 건데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도요 이들을 위해서 개호 이게 이제 일본 말인 것 같아요. 수발 또는 간병을 뜻한다고 합니다. 아하. 예, 아마 개호 의료보험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의료 등의 젊은 세대 이용자와는 다른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지금까지 프랑스, 독일, 일본의 임대주택 현황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는 사람들도 독거노인이 대세다. 정부도 이들의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이것도 짚어주실 거죠? 네, 제가 이들 선진국의 임대주택 현황을 왜 말씀을 드렸을까요? 마침 오늘 서울시가 비슷한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5년간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해서 서민주거 안정에 나서겠다. 아, 그래요? 특히 이 중에 애초 5만 가구로 계획을 했던 역세권 청년주택을요 8만 가구로 대폭 늘리겠다. 아하. 이러한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전체 주택 중에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OECD 평균이 8%인데 9%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반갑긴 한데 이건 서울시에서만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꼭 성공이 아니더라도 절반의 성공만 하더라도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는 의미가 있고요. 게다가 서울시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어디랑 같이 해요? 국토부와 손을 잡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 범정부 사업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20일 서울시는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공적 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을 발표했어요. 공공이 임대주택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기존 방식 요게 이제 공공 임대주택이겠죠. 요것뿐만이 아니라 독일처럼 민간과 손을 잡는 방법도 적극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프랑스와 독일의 장점만 쏙쏙 골라가지고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유형을 살펴보니까요 크게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예. 건설형이 2만 1000여 가구, 매입형이 4만 5천여 가구, 임차형이 5만 가구로 나눠서 추진이 됩니다. 이번 임대주택 24만 계획은요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12만 가구 이렇게 큰 틀로 나눠 봤을 때 이 두 가지로 추진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공공지원주택이 방금 말씀드린 민간과 손을 잡은 주택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가구들은 누구한테 공급이 되는 건가요? 네, 이 중 절반이 넘는 14만 5천 가구가요 대학생, 신혼부부, 젊은 세대에 공급을 한다는 거죠. 저같이 마음만 신혼인 부부들도 가능한가요? 이 신혼의 개념이 참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네. 마음 많은 신혼과 못지 않은데요. 마음만 신혼은 당연히 안 되고요. 안 되나요? 지금 이 PD님 친구분들 중에 총각들 많이 있잖아요.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많죠. 이분들이 결혼을 하면 이것도 신혼으로 봐야 되냐? 요거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건 청년 세대들에게 이왕이면 많이 몰아주자. 요런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마음은 청년이라니까요. 얼굴이 아니잖아. 아이 얼굴도 청년이에요. 대표적으로요 역세권 이게 중요하죠 사실. 그렇죠. 이 젊은 분들 아무리 청년주택 공급을 싸게 한다고 해도 이게 어디 오이도 이런 데다 하면 큰 의미가 없잖아.
아니 오이도 사시는 분들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멀다 이거죠. 어, 뭐 오이도 살기 좋아요. 공기도 좋고 회도 맛있고 아 그런가요? 다 좋은데 이 젊은 분들이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출퇴근을 하기에는 멀죠. 아마 2시간 가까이 걸릴걸요? 아 그런가요? 편도로. 그럼 왕복 4시간인데 그러니까 역세권 이게 중요한 건데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물량을요 원래 5만 가구였다가 8만으로 늘린다는 거죠. 아하. 서울시는요 공급 확대와 함께 일자리 지원도 병행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거냐? 청년주택 안에 청년 창업 지원센터 이런 커뮤니티 시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게 되면 전문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창업 지원센터도 전화 받는 분도 필요할 거고요. 여기에 이 동네에 사는 이 청년주택 거주자들을 모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모집한 사람들이 요 청년주택에 있는 그 청년들의 일자리도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사회주택도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공급 물량을 본격적으로 늘려간다고 합니다. 이 사회주택, 공공주택 뭐 느낌은 비슷한데 공공주택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땅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빌려주고요. 그러면 사업자가 그 땅에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저소득층에게 빌려줄 수가 있겠죠. 아, 이런 게 사회주택이란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회주택을요 기존 공급량보다 14배가 넘는 1만 3천 가구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가요 영업 인가를 받은 사회주택 리츠를 적극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림동, 노량진 이런 청년 밀집 지역 내에 오래된 고시원을 매입, 리모델링 한 다음에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실행 가능성이 높은 그런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에 아직도 낡은 집들, 진짜 위험해 보이는 집들이 꽤 많거든요. 네, 실제로요 올해 오래된 고시원을 매입 리모델링을 해서 150가구를 공급하고요. 그 외에도요 세운상가 청년주택, 성산동 콘텐츠 하우스, 대치동 스타트업 빌리지 이런 것들이 이미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공동체 주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또 뭔가요? 이게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마을형 주택을 공급을 하는 건데요. 시범 사업으로 책을 테마로 한 명목동 공동체 주택 마을이 총 35가구인데요. 12월에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책 좋아하는 박 PD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좋긴 한데 면목동은 좀 멀어요. 예.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면목이 없어지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면목동도 좋은 동네입니다. 예. 면목이 있는 동네예요.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예정인 고덕 강일 12블럭을 시작으로 5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모델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어허. 자,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던 것이 서울시가요 이번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1조 325억을 시작으로 5년간 총 5조 3천여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시민펀드를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요? 규모가 2조 원입니다. 꽤 큰데요?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주택 사업에 재투자를 한다. 그러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서울시의 이런 계획 진짜 너무나 멋진데요. 요게 또 제대로 되려면 이 발목 잡는 사람들, 이 발목 잡는 사람들을 저희가 어떻게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시가 먼저 나선 것 같아요. 네. 이건 서울시 단독으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서울시가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 나가서 반응이 나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전국 지자체들도 프랑스, 독일, 일본 사례 이거를 환기해 가면서 적극 도입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또 건설사들의 광고를 받는 언론사에서는 이거를 달갑게 안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공격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그 기사들을 잘 가려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팟캐스트만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 듣다가 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아까 책을 테마로 한 공동체 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팟캐스트를 테마로 한 공동체 마을 만들면 이건 대박 날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구체화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요. 박원순 시장님 한번 만나야 되겠네요. 이런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면
땅 투기, 아파트 투기하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2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올림픽의 경제학이란 코너 전해드렸었죠. 네. 기억나시죠?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어떨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생각보다도 클 수가 있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또 수구 보수 언론들이 평창 동계 올림픽이 좀 성공할 조짐이 보이는 게 배가 아픈가 봐. 평창 동계 올림픽의 적자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가 있다. 경기장 유지 관리에만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적자 부담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배가 많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요거 간단히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돈만으로 따질 순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종합 일간지인 USA 투데이라고 있죠. 지난 19일 보도인데요. 평창 올림픽에 그림자 보안이 만들어낸 낯선 광경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낯설까요? 겨울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강원도 평창은 남북 군사 분계선이 있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불과 8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올림픽 현장에는 총기를 든 경호 인력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어요. 특히 바로 직전 동계올림픽 러시아 소치에서 열렸잖아요. 이때는 진짜 그때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면 중무장 군인들이 경기장 앞에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개 끌고 다니면서. 그렇죠. 이때와는 너무나 다르다. 평창이 더 소치보다 심할 줄 알았는데 정작 가봤더니만 너무나 평화로운 풍경에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USA 투데이는요. 최근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플로리다 학내 총격 사건. 이것과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5,100만여 명의 인구를 가진 한국 전체에서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이 겨우 356건. 근데 인구 270만 명인 시카고시에서는 지난해 762명이 살인 사건으로 사망. 세대적인 무역 규제를 담은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게 너무한 처사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무례할 뿐더러 미국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수입을 왜 했겠습니까? 기존에. 맞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트럼프 백악관의 관세 처방은 무역의 어떤 폐해보다 훨씬 더 나쁘다. 박 PD가 지금 지적한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관세와 할당은 역효과를 낳는 게 입증돼 왔는데 이번 조치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소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 회사와 이들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소비하는 가정의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조그만 걸 얻기 위해서 큰 걸 잃는다. 소탐 대실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철강만 해도 이제 미국의 US 스틸 이런 회사들도 있고 우리 포스코 품질을 비교를 해보면 포스코가 훨씬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워싱턴 포스트는 또 이런 점도 지적을 했어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요. 이번 규제의 명분으로요. 국가 안보 위협 받고 있다. 이거를 내세웠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그때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도 똑같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많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이 캐나다와 한국, 일본 같은 상위 방호 조약을 맺은 국가들로부터 들어온다. 근데 이게 어떻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느냐. 이런 지적을 한다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는요. 한국, 일본과 좋은 관계는 북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노력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트럼프가 지금 그들에게 무역싸움을 건 거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나 무례하다.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가 이 기사를 보고 반성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요, 워싱턴 포스트는요, 더욱 심각한 것은 로스 장관의 권고가 실제 집행된다면 공화민주 양당의 대통령들에 의해 수십 년에 걸쳐 섬세하게 구축된 국제무역법의 전체적 틀을 침해할 수 있다. 국가 안보를 일상적인 보호주의를 위한 구실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무역 상대국에 의한 보복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이런 워싱턴 포스트의 기조와 국내 수구 보수의 기조는 너무나 왜 여기 중국 땅 아니라고 우리 탈락시켰어? 쇼트트랙 팀이 개주에서 항의를 하니까 그 동영상을 딱 내밀었더니 얘들이 그 뒤로는 입을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창에서는요,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장 주변의 보안도 이런 최첨단 장비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전혀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덕분에요, 북핵 기업이 한창일 때 한국은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당장이라도 전쟁 날라 해서 올림픽 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위험한 나라다. 이런 소문이 악소문들이 해외에서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남북 화해 무드가 한창인 평창은요, 예전에 어떤 올림픽보다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신들이 그 모습에 놀라고 있고요. 이명박근혜가 그렇게 한국의 국격을 높이겠다 하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뭐 말도 안 되는 동영상 만들고 이래도 안 높아졌던 국격이 평창 동계올림픽 덕분에 바로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매년 100억 원이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명박근혜가 손실을 끼친 금액은 매년 100조야. 그러니까요. 최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는요, 단지 숫자, 돈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이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다. 이거를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동계올림픽이 아니었으면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트럼프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요, 수구 보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냐, 외교력 부재 탓이다, 이렇게 질타를 심하게 하더라고요. 친중 친북 행보로 균열이 일어난 한미 공조 탓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정작 미국에서는요, 아주 다른 진단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의 통상 압박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너무 무례한 처사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이 지적을 누가 했느냐?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가 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요, 현지 시간으로 21일 날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핵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 등을 상대로 무역 전쟁에 나서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한 처사다, 아예 대놓고 비판을 했어요. 미국 상무부가 최근 한국을 포함해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 또는 쿼터 부과, 뭐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이런 그랬대요. 와, 이 시카고가 마피아의 본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비교가 너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USA 투데이는요,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적은 총기를 소유한 나라다. 그래서 이렇게 살인사건도 적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총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공무원, 경찰, 군인, 네. 뭐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래서요, USA 투데이는 이런 소식까지 또 전했습니다. 미국은 또 다른 학내 총기 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평창을 방문한 수천 명의 미국인들은 강한 총기 규제와 극단적으로 낮은 폭력 범죄율을 가진 나라를 직접 목격하고 있다, 보고 느끼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이 이렇게 총질을 잘한다고 그냥 언론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놀란 적이 몇 번 있어요. LA 출장을 갔는데 호텔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어디서 불꽃놀이를 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경찰차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 거야. 제 호텔 인근에서 총질을 한 거예요. 아이고.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총소리를, 진짜 총소리를 들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니, 군대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군대 빼고. 군대 빼고. 군대 빼고.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권총 소리를 듣긴 쉽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예, LA에서 저는 그 권총 소리를 직접 들었다니까요. 아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아무튼요, 뭐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 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평창은 보안에 무감각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평창의 보안은 아주 색달라. 음. 무장 군인이 없는데 그걸 누가 대신하고 있느냐? 감시 카메라와 무인 정찰기 이런 첨단 감시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요. 거기 경기장 찾은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이 모르게 위화감을 주지 않고 모두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일부 사복 경찰들, 관광객 비슷하게 입은 사복 경찰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 보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긴 이 국제 빙상 연맹인가요? ISU에서도 이 결정적인 동영상 자료를 중국이 하도 야 우리 달라 보이지 않나요? 국내 수구보수 언론들은 미국 소유인가 보지?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자유한국당의 한 국회의원은 이런 지적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미국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지. 왜 미국에 까불어서 이런 난리를 만드냐.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지적을 해요. 미국이 지시를 하면 우리는 그냥 따라야 된다. 우리가 미국의 속국입니까? 그 발언을 한 뇌 여백의 미가 가득한 분이 누구예요? 뭐 그분 성함까지 공개하긴 뭐하고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워낙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뇌 여백의 미가 훌륭해서 참 기쁘겠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28억 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에는 조건부로 참여하되 27억 달러 상당의 출자 전환 참여 요청은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어허. 한국GM의 쇠락을 자초한 GM의 경영 부실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되 추후 유사 상황을 막는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신규 투자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거죠. 정부는 20일 베리앵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나서 이런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요, GM이 한국 GM에 빌려준 27억 달러 상당의 대출금을 출자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 정부와 산은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 다만 산업은행이 17% 보유 지분만큼 증자에 참여하라는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출자 전환은 지금까지의 부실을 처리하는 문제인데 산은이 한국GM의 경영 부실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 본사에서 차입해 쓰던 돈을 회수하면서 모자란 돈을 산은에 메우라는 식의 요청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렇군요. GM은 본사 차입금 27억 달러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산은에 지분 비율만큼 참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죠. 산은의 지분율 17%는 원화로 계산할 경우에 약 5천억 원이다. 예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금융권에서는요, GM이 최소 10년 이상 한국 시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이른바 먹튀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